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학술부장, 마이크 개 크다. 안녕하세요. 학술부장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뭐 서울대랑 세션이 있는 날인데, 회장님, 그 세션이 터져가지고, 회장님이 세션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회장님한테 박수. 아무튼, 세션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제 복습 스터디 논문 발제가 있거든요. 조별로 이제 그 논문 발제를 하는 건데, 그거 일단은 때가 됐기 때문에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중요도가 높은 두 가지 논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학기에도 했던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논문을 읽고 발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인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급하게 공지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발제하는 이제 3조는 이제 좀 뺐고요. 그래서 4조에서 추첨해서 2조가 이제 논문을 2개를 준비했거든요. 1시간 1시간 해가지고 이제 논문 2개를 발제를 하게 될 예정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8월 18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너무 그 발제조만 하면 안 되니까, 그 복습 스터디, 제가 이제 각 논문마다 3가지 이제 퀘스천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복습 스터디 할 때 추가로 좀 LLM에다가 간단하게 넣어보면 좋겠고, 요 3개, 아까 이제 뒤에 소개드릴 건데, 이 퀘스천을 그대로 이제 발제 때 약간 뼈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 뽑는 거는 이제 복습 스터디들 끝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세션 시작 전에 잠깐 발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른 논문은 이제 DCSBM 논문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자주차에 소개가 됐던 그 DCSBM 그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왜 이거를 논문에 그냥 굳이 가져왔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을 처음 보면 그 논문을 이제 우리 모델이 좋아요 하면서 막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득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 만들어진 논문을 설득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어, 어떻게, 그런 거를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DCSBM 논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조는 소개가 아니라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예,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통 SBM보다 우리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선정한 이제 질문 3개는 다음과 같고요.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전통 SBM에서는 이제 디그리 헤테로제니티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왜 디그리 컬렉션을 할 때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논문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디그리 컬렉션을 하면은 커뮤니티를 이제 찾아내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질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질문이 살짝 어려운데 이제 DCSBM 자체는 이제 발제를 했으니까 딱 조금 어렵게 선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를 요즘 거에 활용하는 게 어디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제 찾아낸 논문인데, 그래프 RAG라 해가지고 LLM을 쓰는 거예요. LLM이 이제 그 약간 외부 문서들 같은 걸 이제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걸 RAG를 하는데, 그거에 그래프 구조를 도입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바로 이제 다음 주차에 배울 게 커뮤니티 탐지거든요. 그런 것도 가볍게 쓰이고 이것저것 그래프의 기법들이 여러 가지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RAG 자체가 그냥 뭐고 LLM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래프 구조를 도입하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뭐 또 단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커뮤니티 탐지를 써요. 이제 약간 그냥 알고리즘 수준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탐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3개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이게 좀, 이거는 이제 완전히 파트가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저희는 네트워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LM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요약 및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저는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 발제 간단하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된 거냐?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비전과 표현학습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약간 AI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 지식들을 미리 알려주고, 근데 중간중간에는 AI를 알고 있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해주기도 하고, 그 뒤에 갈수록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 아니,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컴퓨터 비전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나요? 단어를 모르시는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컴퓨터 비전은 뭐냐면 비전이 이제 보이는 그 비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왼쪽처럼 누가 봐도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이 컴퓨터가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숫자 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겠죠. 이제 오른쪽 행렬만 보고 이게 강아지의 이 귀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먼저 알아서 이거를 컴퓨터가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RG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한 픽셀당. 그래서 이게 RGB 순서인데, 오른쪽 위에 보면 이게 숫자가 0에서 255예요, 보통. 그래서 한 픽셀에 첫 번째가 255고 나머지 색깔을 이제 0으로 다 꺼두면은 이거는 빨간색 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최대값으로 두면은 이제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란색. 그리고 이게 숫자가 작아지면서 커질 때 이게 밝아져요. 그래서 255로 다 맞추면 흰색이 되고 0으로 다 하면 어두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거를 가지고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미지를 줬을 때 분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면 강아지, 개, 차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그 아래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얘가 이게 뭔지도 맞추고 어디에 있는 것들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양이 하면서 고양이는 여기입니다 하고 픽셀당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컬라이제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아까 분류하는 걸로 뵀죠?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뭔지도 분류하고 이제 네모 박스를 치는 거죠. 그게 여기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워져요.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사물들을. 그래서 사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다 이제 감지하고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컴퓨터가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행렬을 얘가 그냥 보고서 이런 식으로 얘가 개다, 고양이다, 어디 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컴퓨터 비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미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좋은 피처를 뽑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에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벡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행렬이 이제 이 생렬이 지금 세 개로 겹쳐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저떻게 굴려가지고 이제 하나의 얘가 강아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벡터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제 저희 학교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보통 막 AI를 생각하고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 학교는 보통 고전 컴퓨터 비전을 많이 다뤄요.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부터 해서 옛날부터 머신러닝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끝에가 AI를 다뤄서 조금 AI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수업을 개설한 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재료 삼아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신 과목이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미지를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도록 했냐 하면은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아, 여기 초록색 하나, 그리고 이거 빨간색 하나,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요, 쭉. 그러면은 이제 이 색깔 분포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 얘는 좀 초록색이 많으니까 개구리의 분포랑 비슷하다. 그러면 개구리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엣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선 같은 걸 엣지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선 같은 걸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해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이 엣지들의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계속 뽑고 있죠. 색깔이라는 특징, 그리고 기울기라는 특징.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고전 비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미리 설계한 피처 추출 방법을 고정해서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명령했잖아요. 아, 너 색깔을 보고 판단해라. 아니면 너 그레디언트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면은 이제 얘는 고양이 사진을 보고 그냥 색깔로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레디언트로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AI는 이걸 어떤 피처를 뽑아야 되는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거를 찾아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마다의 피처를 자기가 뽑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안 되신 분? 네, 좋아요.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그 이미지를 판단하느냐 하는 첫 걸음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는데 CNN이라고 하죠.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해요. 신경망은 뭔가 많이 들어봤죠. AI 하면서 막 여러 개 레이어가 겹쳐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막 이렇게 간다. 근데 합성곱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합성곱이 어떤 연산이에요. 연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연산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곱하고 그리고 더해요. 그래서 하나의 위치에 그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동해서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은 이게 얘가 한 칸씩 이동한다고 했을 때 1, 2, 3, 4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2x2 매트릭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4, 5에 있는 정보를 하나를 압축해서 정보를 요약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요약해서 나타낸다. 근데 이걸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있고 이런 움직이는 애를 커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 커널 아니면은 오브 필터가 아니고 오어 필터인데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동하면서 아 얘거를 하나를 요약하고 이 이미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해서 투바이투 매트릭스로 요약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러면은 이 커널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를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커널 안에 있는 숫자들을 웨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웨이트. 그래서 이 커널에 따라 추출하는 특징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vertical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곱하고 더했을 때 여기에 숫자가 좀 살려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타나려면 이게 좌우의 대비가 좀 커야 숫자가 살겠죠. 만약에 좌우가 둘 다 픽셀 값이 이제 3, 3이에요.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픽셀 값이 죽겠죠. 그 표현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좌우가 대비되는 걸 잡는 커널을 이제 위에 거예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아래 값이 많이 다르면은 이제 이 값이 더 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위아래 이렇게 이런 선이 있는 가로선이 있는 거를 탐지하는 커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널에 따라서 추출되는 정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정말 잘 설명하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커널이 필요한지 그 데이터로부터 그걸 직접 학습하는 거예요. 어떤 커널이 필요하다는 건 거기 안에 있는 웨이트가 어떤 웨이트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CNN 같은 걸 이용해서 얻고 싶은 건 웨이트예요. 이런 웨이트. 여기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특징을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가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디테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안은 대부분 그 유튜브에 있는 스탠포드 CS231N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캡처해 온 게 많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거기 첫 번째는 지금 자 3차원입니다. 이제 가로, 세로, 깊이가 있겠죠? 깊이는 뭐가 있을까요? 왜 깊이가 3일까요, 지금?
그럼요. RGB입니다. RGB여서 세 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근데 커널은 우리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이제 필터 하나만 행렬만 보여줬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세 겹을 같이 해요. 커널도 이제 깊이가 3인 거죠.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곱하고 더하고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세 개의 두께를 한 번으로 압축시켰으니까 지금은 1이 되고 이게 점점 압축시켰으니까 원래 32였던 게 이제 28로 줄어들었죠. 자,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색깔이 달라졌죠. 커널이. 그러면은 커널이 다르면은 얘 각 커널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런 측면에서 추출하는 애가 있고 다른 측면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커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관점에서 본 특징이 추출된 거예요.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6이 돼 있는데 그럼 커널이 몇 개 있었을까요? 그럼요. 6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를 6개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3개의 RGB가 있었는데 6개의 커널을 사용해서 6이 됐어요. 그리고 6개의 두께가 있었는데 이제 556, 그러니까 가로 세로 556, 그리고 깊이가 6인 거를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이제 이걸 10개 썼어요. 그러니까 다음 거의 깊이가 10개가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 중에 뭐뭐만 쓰고 있죠? 그럼요. 곱하기 더하기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레이어를 쌓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곱하고 더하면은 선형 연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깊어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함수를 넣어서 비선형성을 줍니다.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딥러닝 스터디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굳이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어, 옛날에는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렐루나 리키렐루를 많이 써요. 어, 시그모이드를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자, 지금은 기초적인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이제 AI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자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렇게 연쇄 법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레디언트를 계속 곱해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은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의 기울기가 거의 뭐에 가깝죠? 0에 가깝죠. 근데 0을 계속 곱하다 보면은 업데이트할 값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살리고자 렐루를 했어요. 렐루를 했는데 그래도 왼쪽에는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렐루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곱하고 더하던 선형적인 연산을 비선형적인 연산을 추가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 페이지요. 어, 깊이가 꼭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커널이 계속 연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피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AI는 이거를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아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피처의 끝에다가 이제 0이나 1 같은 값들을 패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값을 더해서 더 많이 해서 그 가로 세로를 키우기도 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굳이 늘릴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건 예시여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냥 커널 몇 개 쓸지 깊이 얼마나 할지는. 네. 그래서 레이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비선형성 추가하고 곱하고 더하고 비선형성 추가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책을 캡처해서 화질이 안 좋은데 이게 그 얘네가 뽑은 특징 같은 거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근데 앞쪽에서는 엣지 같은 게 나와요. 그 선 같은 거죠. 가로, 세로, 선 같은 특징이 추출되고 그 다음에는 텍스처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어떤 오브젝트의 일부 파트, 그러니까 강아지의 눈이 발견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계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아예 끝쪽으로 가면은
오브젝트가 되게 추상적인 피처를 추출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할 거여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앞쪽에서는 이제 간단한 특징들을 추출하고 뒤에 갈수록 되게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해서 앞쪽에 저차원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 특징을. 그래서 로우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오른쪽을 이제 고차원이어서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역전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값을 추출하고 표현을 만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좋은 표현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했을 때 이제 로스 펑션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원래 분류 문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MSE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랑 추정치를 이렇게 빼서 그 차이를 제곱한 거를 MSE잖아요. 근데 얘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 정답이랑 그 차이가. 그러면은 그 값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게 만약에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내 위치가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어떻게 조정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값에 대해서 아니, 이 함수에 대해서 그 값을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 기울기로 살짝 더 가면 여기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앞으로 전달해요. 아, 지금 업데이트 해봐. 그러고 이제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 웨이트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커널에 있는 웨이트들이. 그럼 업데이트 된 것들을 다시 해보니 이번에 살짝 더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최대한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forward가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고 뒤로 가는 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마의 forward로 로스 계산하고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웨이트 한번 업데이트 하는 거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 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폭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이 트레이닝 이게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본 거를 에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셋을 여러 번 보면서 학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가로가 트레이닝 에폭이고 위에가 이제 뭐 성과가 좋다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면 점점 학습을 많이 할수록 성과가 좋아지죠. 오른쪽으로. 자, 질문.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과가 좋아지는데 왜 70%에서 계속 멈출까요? 왜 그럴까요? 건우,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버피팅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을 계속 하는데 일단 좋아져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학습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성과가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예시 같은 것도 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게, 아, 성능이 역시 학습 많이 하면 성능 좋아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왜 저기에선 정체될까? 왜 더 안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논문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지를 잘 맞춘다라는 게 좋은 표현을 배웠다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오버피팅이라는 게 데이터셋을 너무 디테일하게 학습해버려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잘 하는데 이제 실제 현장 가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아지 있는 걸 봤는데 아 강아지 옆에는 좀 잔디가 있어야 돼. 잔디는 초록색이니까 뾰족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실전에서 강아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잔디가 없네. 그럼 얘 강아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잘못 학습하는 거예요. 너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너무 적합한 표현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맞춘다고 무조건 테스트에서 이제 좋은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이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원래는 데이터셋이 엄청 막 모여 있고 막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강의에 있는 교수님이 관련돼서 연 거예요. 페이페이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연구실에서 이제 주도해서 열었는데 이제 120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1000개의 클래스로 이제 클래스라는 거는 이게 분류하는 개, 고양이 이런 그 분류하는 정답 개수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1000개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에러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1년 지나서 아, 우리 3% 줄였다. 야, 박수. 이랬는데 이제 AI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16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점점 점점 쭉쭉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졌던 거는 이제 이 CNN을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렉스넷이 나왔어요. 아, 우리 한 레이어 한 16개 쌓았는데 아, 엄청난데 이랬는데 이제 VG에서 아, 우리 막 20개 쌓을 거야. 막 우리 22개 했는데 더 떨어졌어. 막 이러다가 이제 뭐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널의 종류를 다르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커널이 작으면은 어떤 일이 이뤄질까요? 그러니까 커널이 작아요. 커널이 작다라는 건 이미지를 하는 그 보는 애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계속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네가 계속 한 칸씩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겹쳐요. 계속 보고 있는 거를. 그러면 너무 디테일하게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커널의 종류를 얘는 다 써봐요. 우리는 세개짜리네개짜리 다섯 개짜리 다 합쳐보자 이러고 해서 만들었던 게 구글넷이었고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 때마다 이제 어떤 표현을 배우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정보를 조금씩 잃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여기 앞에서 좀 힌트를 주자 해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 잔차를 조금 더해주는 거예요.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랑 우리가 원래 이미지랑 표현이랑 그 잔차를 계속 더해서 앞으로 전달해보자 뭐 이런 식의 변형된 네트워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오차가 3.57%로 굉장히 작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VIT가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죠.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어텐션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계속 앞에 그 특별 세션 하면서 어텐션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좀 막,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텐션 예시를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가져왔어요. 자, 한 문장 있어요. 갈색 강아지가 넓은 공원에서 빨간 공을 신나게 쫓아갔다. 근데 이 강아지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 의미를 좀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주변 단어를 이용해서 이 강아지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예슬이라는 유예슬 이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 유예슬 학교가 뭐고 나이가 뭐고 약간 주변 정보들로 저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나눠봤어요. 이게 그 나누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AI 할 때 토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유사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유사도 점수가 이제 맥스 값이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갈색이랑 강아지랑 얼마나 비슷한가 해서 0.2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아 완전 그냥 아예 똑같은 단어니까 좀 더 유사도 점수가 높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부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유사도 점수가 나오겠죠? 지금 분포를 보면은 갈색 강아지랑 엄청 관련이 있죠. 넓은 공원은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0.07을 줬어요. 그리고 빨간 공도 관련이 없고 신나게는 쫓아갔다 뭐 이런 거는 강아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좀 높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관련성을 이제 각 단어랑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랑 관련된 주변 단어의 성격을 좀 더 가져오고 나랑 관련되지 않은 건 별로 안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강아지라는 의미가 풍부해졌죠. 자, 이해가 될까요?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우리는 단어로 유사도를 재지 않고 벡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는 게 이제 유사도의 그 재질 유사도 검사가 될 이제 단어들을 키라고 두고 이제 난 누구랑 비슷해 하고 물어보는 애를 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벡터로 두고 그리고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데 보통 각각 벡터의 유사도를 할 때는 보통 코사인 유사도를 쓰기 때문에 내적을 해요. 그래서 벡터에 내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사도 점수에 이제 곱해져서 그런 곱해질 단어들을 그런 벡터들을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키쿼리 밸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똑같은 단어인데도 얘네가 하는 역할이 달라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키쿼리 밸류가.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지금 쿼리랑 키가 내적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유사도 점수가 나타났는데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이제 가중치 합이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거여서 아까 0.2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고 그 옆에 밸류가 곱해져서 가중치의 밸류를 곱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이미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원래는 자연어 처리 그 LLM에서 하던 건데 이제 이건데 이거 좀 짜치다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이거는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나눠요. 이미지를 쪼개요. 그리고 이 하나 아까는 토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지 한 조각을 여기서는 패치라고 해요. 패치.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퀵쿼리 밸류. 어떤 이미지 한 일부분 첫 번째 부분을 가져와서 얘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른 패치들이랑 내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웨이트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합쳐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피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다른 색상이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주변 애들을 가져와서 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모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미지는 아무래도 그 영역별로 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치 정보도 넣고 그래서 각각을 어텐션 해서 그런 표현을 하나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사도를 해서 나랑 비슷한 애들의 정보를 더 많이 가져와서 나를 나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한다. 그러면은 CNN과 VIT가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이제 한 레이어 기준으로 보면은 CNN은 좀 더 로컬한 부분을 봅니다. 왜냐면은 얘는 커널 안에 있는 애들만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커널 안에 있는 정보만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VI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치로 이미지 전체랑 내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글로벌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레이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CNN도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이게 합쳐지고 작아지고 합쳐지고 작아지고 합쳐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커널에 있는 애가 보는 거는 앞에 이미지의 엄청 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얘가 글로벌한 것도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레이어가 만약 깊어진다면. 그래서 일단 한 레이어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고. 그리고 CNN은 이제 픽스드 런드 커널이라고 하죠. 하나의 정해진 웨이트 값 하나로 이미지 하나를 똑같이 봐요. 근데 VRT는 이미지의 별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커널이 하나 작아지면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는 한 커널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와도 똑같은 커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VLT 경우는 이미지가 오면 일단 걔를 쪼개서 이제 어텐션 계산하고 그러면 얘네 다른 피처가 나오겠죠. 그럼 다른 이미지가 들어오면 또 다른 가중치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에 따라서 어텐션 값이 다 달라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CNN은 로컬 패턴을 계층적으로 쌓아가는 모델. 아까 제가 말했죠. 그 깊어지면 할수록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엄청 큰 부분을 보게 된다. 그리고 VIT는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미지 전체 영역 사이의 관계를 직접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아, 그럼 CNN이랑 트랜스포머랑 뭐가 더 좋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너의 수준에서 그걸 판단할 자격은 없다. 그래서 그러고 해주셨던 말은 이제 VIT를 CNN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약간 트랜스포머도 어쨌든 유사도를 하고 이거를 더해서 이제 뒤에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비슷하고 그럼에도 얘는 좀 로컬한 부분을 보고 얘 글로벌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두 개가 막 엄청 다르고 완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VIT 모델을 실제 보면은 어텐션을 하고 그 사이에 CNN을 또 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VIT 넣고 CNN 넣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벡터가 정말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쉴까요? 10분만 쉴게요.
모른 척 해줘. 자, 여러분 이제 할 거는 표현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표현 죄송해요. 네, 네. 표현 학습. 음, 좋습니다. 자, 자,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가져왔던 이미지인데 그 표현, 그러니까 이미지가 RGB로 행렬이 세 개가 겹쳐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로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표현인데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벡터를 뽑고 싶은 건데 그게 어떤 벡터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제 어떤 이걸 이해하려면 표현 공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표현 공간.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들이 여기 안에 이제 벡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이미지들이. 자, 이렇게 벡터화해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원점에 대해서 벡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런 표현 공간에 넣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베딩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만약에 AI 하신다면. 그래서 임베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표현 공간 상에 어떤 데이터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표현 공간에서 이렇게 나머지들을 임베딩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 잘 학습을 잘 해서 표현을 잘 만들어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하겠죠. 이제 비슷한 애들을 가깝게 임베딩하고 이게 관계가 없으면 멀리 멀리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못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학습시키고 했던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AI는 방법론이 세 개가 있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이제 그 강화학습. 근데 강화학습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달라서 빼고 얘기해 보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옆에 강아지 이렇게 글씨가 같이 그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런 정답 없이 그런 입력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스 펑션을 보면은 정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이만큼 다르니까 이만큼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기준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많은 양의 라벨링이 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까 이미지넷 했을 때 데이터가 몇 개였죠? 120만 개였죠. 그거 하나하나 옆에다가 아 이거 강아지, 이거 비행기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링크 그 알바몬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막 라벨링 하는 알바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AI 한창 그거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적는 것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게 라벨에 맞는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은 아 이거 귀만 보면 강아지를 알 수 있구나 해서 얘가 귀만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학습을.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봤을 때 귀만 파서 정답을 맞추면 아 잘 되네 이러고 이제 그게 학습 표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좀 더 풍부한 표현을 못 해요. 그냥 막 강아지의 뭐 다른 면모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한 표현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제 데이터만으로, 그러니까 정답 없이 데이터만으로 표현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잘 만드는 모델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면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SSL이나 셀슈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 학습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걸로 너 좀 훈련해봐. 이러고 이제 아, 얘 훈련됐네. 그럼 우리 여기서 평가해볼까? 그래서 이 과제가 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 종류에 따라서 이게 엄청 분야가 많아요.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있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만 하고 끝낼 건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법입니다. 자,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꽤나 자주 쓰이는 거여서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 좋은데 이제 표현 공간 상에서
파지티브 페어 표현은 가깝게 하고 네가티브 페어 표현은 멀게 존재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지티브 표현을 모델한테 주면 얘네가 인베딩 할 때 가깝게 인베딩 되게 만들고 네가티브 표현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멀리 이제 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근데 정답이 없이 해야 돼요.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면 얘네 강아지, 얘네 고양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깝게. 근데 정답이 없으면 얘네를 어떤 걸 기준으로 가깝게 해야 되고, 얘네가 비슷한 애들인가? 얘가 먼 애들인가? 이런 거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관련된 논문이 심클리어랑 모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쉬운 심클리어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페어랑 네가티브 페어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인베딩이 잘 되게 해야겠죠? 근데 얘네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어지멘테이션을 해요. 어지멘테이션은 증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구워 삼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고 가까이 가보고 색깔 바꿔보고 아니면 잘라보고 막 가우시안 노이즈 줘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시켜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온 거니까 얘네는 파지티브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증강된 것들은 파지티브로 두고 나머지 모든 이미지들은 네가티브로 둬요. 근데 아무리 강아지 사진이라 해도 저 강아지 사진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 사진이면 그것도 네가티브라고 보고 이제 멀리 이제 그 인베딩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증강 1을 하고 증강 2 방법을 쓰면은 얘네들을 가깝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이미지, 트럭이었어요. 그럼 걔도 걔 나름대로 증강을 하나 하고 두 개 하겠죠. 근데 얘네끼리는 가깝게 하고 얘네 둘은 다른 이미지니까 멀게 인베딩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클리어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델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가 논문에서 나온 거고 이 밑에는 그냥 제가 한 건데 처음에 어지멘테이션을 하고 두 개를 샘플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즈넷이 CNN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운 그런 것들로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벡터를 얻었잖아요. 끝에 Z. 그럼 걔네들을 가깝게 하고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인포NC라는 로스를 씁니다. 자,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면은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게 인포 NC예요. 이거 함수를 좀 가까이 보면은 이제 Q랑 K랑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돼 있잖아요. 플러스가 파지티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내적 값이 크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고 비슷하다는 건 인베딩이 가깝게 됐다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겠고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파지티브를 가깝게 하면은 이 값이 작아지고 이제 얘네가 가까워지면 얘네는 이제 소프트맥스니까 나머지 애들은 유사도가 작아지면서 멀게 되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깝게 되는 거죠. 파지티브는. 아무튼. 근데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학습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증강을 시키고 얘네들을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미지 하나 들어와서 얘 변형시키고 변형한 애들끼리 가깝게 인베딩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한 모델을 잘라가지고 평가할 때 이 표현으로 이제 뭐 분류를 하든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모델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잘라서 이 앞부분만 써요. 왜 그럴까요? 왜 모델 우리 끝까지 우리 그 레이어도 깊게 쌓았는데 다 안 쓰고 왜 잘라서 쓸까요? 맞추면 사탕. 맞추면 사탕. 이건 제가 앞에서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했던 건데 영인이? 아닙니다. 오버피팅? 아니에요. 오버피팅 학습 많이 되는 거니까. 박수! 진짜 사탕을 주게 될 줄 몰랐는데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가 얘네가 너무 깊이 학습하면은 근데 오버피팅도 살짝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하면은 끝에가 이제 너무 깊은 피처를 하니까 하이 레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네를 일반화해야 돼요. 일반화하려면 어느 정도 너무 추상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얘 맥락인 거고 여기 앞에만 좀 더 간단한 특징이라면 모두한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인 거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사진을 가지고 잘 하고 싶어요.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 강아지 표현학습 단계에서 강아지의 너무 깊은 표현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좀 앞쪽에 걸 쓰면 만약에 너 좀 극단적으로 엣지를 쓴다고 해요. 우리 앞쪽에는 엣지를 보죠. 엣지 같은 거 선. 그럼 강아지 선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특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라오면은 이제 밑에서 선으로 이제 얘네들을 판별할 수 있으니까 잘 하겠죠. 근데 만약에 뒤쪽으로 가봐서 막 강아지 눈이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졌다라는 표현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이런 걸 가져와 버리면 일반화할 때 얘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모델을 잘라서 씁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는 이제 증강을 시켜서 걔네들 가깝게 만들면서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이미지의 일부를 가리고 보이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안 보이는 애들을 예측하면서 얘네가 표현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보이는 부분만 넣어요. 여기서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 있는 거를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인코더는 이제 표현을 압축시키는 과정이에요.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표현을 내적해서 뭐 압축시키는 거고 디코더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가는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디코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있는 거를 오토 인코더 자기가 인코더하고 디코딩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표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디코더로. 그러면은 여기에 로스가 뭐겠어요? 원래 이미지겠죠? 원래 이미지랑 얘가 예측한 이미지랑 얼마나 다른지 보고 앞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예측하고 다시 가고 그리고 또 인코더만 다운스트림에 씁니다. 여기서는. 근데 디코더는 너무 저차원적인 왜냐면 디코더가 갖고 있는 표현은 너무 저차원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엣지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줄어들잖아요. 막 선이 막 이 정도 각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엣지라는 거는 되게 저차원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디코더에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표현은 버리고 좀 더 하이한 그래도 어느 정도 하이한 인코더의 표현만을 가지고 다운스트림에 씁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하이 레벨, 뭐 로우 레벨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좋은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이런 정답 없이 이렇게도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맥락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리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어블레이션을 했어요. 이제 논문에 이제 보통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가렸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을 잘 했냐 했을 때 대충 한 75%를 가렸을 때 가장 잘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적겠죠. 너무 정보가 적어서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표현이 잘 학습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보여줘 버리면은 너무 맞추기 쉽겠죠. 그러면은 아 그냥 이거 선 하나만 이으면 되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표현을 학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필요해서 거기서 나타났던 게 이제 75%라는 수치고 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거는 뭐냐면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이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근데 걔네는 이제 깊이가 3인 행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 행렬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좋은 벡터로 만들 수 있겠냐 했던 게 이제 CNN과 VIT고, CNN과 VIT는 이제 보통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 하나였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뽑아냈고, 근데 정답이 없이 표현을 하면 비용이 좋으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정답 없이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I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좋은 피처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구워 삶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요. 질문이 뭐였죠? 아, 이거는 모델을, 그러니까 사실 CNN이랑 VIT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피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텐션이 들어가도 되고, 그 뭐, 이게 표현을 더 잘 뽑는다면, 그러면은 VIT를 쓴다던가, 아니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쓴다던가,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 또 질문 있나요? 없죠?